그 하나 긁어갖고 왔는데 퍼왔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92세 먹은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이 있었대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더라 라는 말이 정말 마음속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게 되면 저도 야 마지막에 웃는 놈이 이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았죠. 그때 참 좋은 일들도 많고 행복한 일들도 참 많고 웃을 일들도 많았는데 이게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웃음을 꼭 참고 억누르고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92세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매일 자주 웃는 놈이 성공하는 거더라. 그런 얘기를 하신 얘기를 이렇게 글귀가 있어서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봤어요. 생각이 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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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식님 어때요? 네. 근데 두 개 다 하는 게 좋겠죠. 그치. 지금 자주 웃어서 마지막에 끝까지 웃으면 제일 좋은 거겠죠. 지금 이제 신나다고 웃는데 마지막에 울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고요. 자, 우리가 아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해하는 것만큼 소유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만큼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는 것만큼 소유한다라는 거하고는 좀 얘기가 틀리죠.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천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유명한 배우를 알아. 그냥 아는 것과 또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틀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뭐 담배를 끊으면 좋은 거 알아. 아는데 실천을 안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지구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해한다는 것은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가슴속으로 알고 그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됐을 때 비로소 이해하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이고 실천한다는 뜻은 다 자연스럽게 주변과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 공유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면서 풍선 효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막 나아가는 데에는 이해했던 선구자들이 있었다. 우리 개인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기업도 지구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더 좋은 삶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1년 벌써 8개월, 9개월,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됐나요? 1년 10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위기를 봤을 때, 위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코로나는 사실 감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기라는 정도, 열나고 기침나고 밥맛 없고 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따지면 지구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구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암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로나는 겨우 감기 정도, 기침 정도 나는 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매우 공포스러운
정말 끔찍한 상황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뭐 변질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 이 암덩어리들에 대한 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기침약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30년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맨 처음에는 단지 돈을 좀 벌고 애기 우유값들을 벌고 조금 더 나아서는 뭐 내 집을 장만하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인적인 생각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서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명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명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그 사명과 미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아메이 제품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메이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단지 좋은 생필품들을 바꿔 쓰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서 그걸로 돈을 벌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서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뭐 반도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야 써보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안 좋은지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데 화질이나 뭐 용량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생필품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알아채거나 깊이 있게 느껴지거나 바로바로 몸으로 체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쪽보다는 훨씬 더 덜 빠르게 느껴지죠. 정말 아메이 제품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 더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플래티늄 정도 되고 나서부터 좀 크게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꼈던 것들이 바로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2세에 물려주는 개념의 지구 환경,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가 빌려서 쓴다라는 느낌들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잘 다시 되돌려 줘야지 우리 2세, 3세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걸 인지하고 느끼면서부터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오염이 되고 하게 됐을 때 어떤 결정이 날까?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부분들을 92년, 93년도부터 이제 좀 굉장히 관심 있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거나 할 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다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게 다시 더욱더 간절해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저는 꼭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하고 싶고 그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이해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 하는 ABO들이 아메이 사업가라기보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지구 환경 환경 보호 운동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알아보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가치, 소비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들은 응용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권리,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위하는 기업들의 제품들만 쓰는 이 환경들이 자꾸 커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환경들이 커져나갈수록 기업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고 또 국가는 그런 기업들을 더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우리 지구의 75억 인구 거의 80억 정도가 됐는데 이 80억 정도의 인구들이 모두가 빚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빚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 돈을 빌려서 뭐 이런 빚쟁이들 그 부분이 아니라 지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나
또 생태에 대한 부분들의 총 용량을 1이라고 봤을 때 현재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인들이 쓰고 있는 용량은 그 훨씬 넘는 2배 가까이 되는 1.75 정도를 이미 써서 포화 상태가 넘어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이제 지구의 생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빙하가 녹는다라는 뜻은 단지 따뜻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온이 상승한다, 바닷물이 상승한다 그러면 바닷 얼음으로 있던 것들이 녹아나기 시작하면서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고 해수면은 자연히 높아지게 되죠.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예전에는 금방 또 이 기온이 높아진다 그러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낮아지지가 않고 계속 더 올라가면서 태풍의 원인이 되는 것이 결국은 수증기잖아요. 이 수증기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큰 이 재난들이 나오곤 하는데 지금 2005년도에 미국에서 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그 레벨이 5입니다. 넘버. 하리케인 중에서 슈퍼 하리케인이 왔어요. 그때 죽었던 사망자가 1,800명 이상이 됐고 거기에 피해된 금액만 150조 정도의 규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카트리나 이 레벨 5 정도의 태풍의 수준이 결국은 지구 환경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고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란 말이죠. 과거에는 이런 정도의 레벨이 이렇게 자주 온 적이 없었는데 이 카트리나 같은 수준의 이 태풍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매우 심각한 건데 실제로 2050년까지 이 정도로 우리가 온도 상승이 계속 되게 된다 그러면 2050년도에는 지금 당장에 홍콩이나 중국 상해 쪽이나 이쪽은 다 침수가 된다라는 이미 과학적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홍콩이라든지 일본의 많은 부분들이 침수가 되고 중국의 상해 일부분들이 다 침수가 되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보면 군산 같은 지역들 다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서울의 일부, 부산, 해운대 이쪽 다 침수가 되는 상황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겪게 될 2050년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지금 1도가 넘어갔어요. 6도까지 지구 온도가 넘어가게 되면 지구상의 95%는 다 멸종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 정도 95% 정도가 멸종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거의 살아남는 동물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을 포함해서 거의 뭐 바퀴벌레도 거의 다 죽는다는 뜻인데 평균 온도가 1도가 넘어가게 되면 지구 온도가 북극곰이 멸종을 하고 척추동물 개체수가 70%가 멸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북극곰이 멸종하기 시작했죠. 지금 현재 1도가 넘어갔어요. 지구 온도가. 이 상태에서 남극에 북극에 빙하들이 녹는다는 증거는 이미 많이 나왔고 제가 아르헨티나 쪽 저 밑에 있는 빙하 있는 쪽을 가봐도 그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빙하가 예전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다 녹아가지고 지금 거의 산에 만년설이 대부분 다 녹아서 너무 심각한 지경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3년 전에 남미 쪽에 여행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그 주민들로부터에 대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이미 북극곰들 멸종하기 시작했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2도만 높아지게 되면 마이애미 같은 경우 맨하탄가 다 침수가 되고 열사병으로 사망자들이 폭증하기 시작한다. 우리 이번 여름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 때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 정도로 덥진 않았죠. 선풍기 틀어놓고도 좀 버틸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 뭐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저희도 여름 내내 거의 하루 종일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더위였죠.
2도만 넘어가면 열사병 사망자들이 뭐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다. 이제 3도가 넘어가게 되면 평균 온도가 그러면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 3도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먹임 현상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6도까지는 그냥 치고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는 게 평균 온도 3도입니다. 그러니까 3도가 되면 지구의 이 자정 능력이 상실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3도까지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6도는 그냥 이 제곱의 법칙으로 곱수의 법칙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 환경 협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1.5도까지 잡아야 된다. 2도가 높아지면 방법이 없다. 근데 이미 1도는 넘어갔고 1.5도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파리에서 2015년에 국제협약이 환경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탄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서 가야 된다고 한 나라만 될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공동체로 이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이해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너무 급하게 돼야 돼. 지금은 무궁화호처럼 달리지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KTX 같은 속도로 확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의 2세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전 세계 경제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미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10위 안에 국가들 중에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 그래요. 지금 배출량 1위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24.4%로 줄이겠다. 2050년도까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내놓고 있죠. 오래된 경유차 서울로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오염 정화되는 그 장치 달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부터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디젤 관련돼 있는 석탄 연료로 떼는 차들은 생산 중지하겠다라는 선언들을 이미 현대에서도 했고 지금 전기차가 급속도로 나오기 시작하고 일반화되기 시작했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2023년도까지 내후년도 정도에 우리가 물어야 될 탄소 배출량 때문에 물어야 될 비용이 6,100억이라 그래요. 이게 2030년도 가면 1조 8,700억이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가 물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나는 게 없잖아요. 탄소 국경세 이 정도까지 이제 맞으면 제일 큰 문제가 되냐면 뭐가 되냐면 탄소 배출을 하는 나라에서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세금을 관세를 더 붙이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탄소의 배출량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소로 만들어서 이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타격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절대절명의 우리나라의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탄소를 배출하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뭘로 나오지냐면 화석 연료를 뗀다든지 석탄이나 뭐 아니면 휘발유 가는 연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런 거 정도밖에 없어 보여요. 쓰레기 재활용을 한다든지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최대한 적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들을 움직여야 되고 국가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기업은 소비자에게 맞춰져 있고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원하고 이들이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업들이 알아야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소비자들은 지금 단지 제품이 좋다 싸다에 대한 부분들로만 가는 게 아니죠. 이제는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지구 환경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큰 소지가 있는지 위험한지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시작했고 정말 어떤 제품을 어떤 물건을 내가 사용을 해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거기에 맞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기업들 건 사용하지 않죠. 대표적인 예로 보면 소비자들이 그 예전에 살균기 그 청소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단지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좋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한다니까 그걸 썼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죽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기업에 있는 제품들이 아직도 팔리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소비자의 인식이 좀 강해져야 되고 좀 더 세져야 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좀 더 지켜져야 되는데 스스로 소비자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면 기업은 그렇게 변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기업들을 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결국은 지구가 변할 수 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메이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얼마나 실천을 했는가. 결국은 아메이가 했던 것들은 기업이 먼저 나서서 환경을 오염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와 가치와 철학들이 먼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퐁퐁을 희석을 해서 20병을 나오게 만드는 농축 농객액을 사용을 해서 빨리 하천에 흘러들어가도 빨리 분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주방세제를 굳이 만들고 또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토양을 보호하고 유기농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자체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류를 위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메이라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르쳤죠. 그 소비자가 그런 것들을 알고 인지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소비자에게 이 얘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아메이가 커나갔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필품에 대한 소비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메이와 같은 기업은 아메이는 사실은 거꾸로 됐지만 아메이가 먼저 해놓고 그 사고와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소비자가 변하게 됐지만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 아메이를 지금 이 환경에 대한 것들로만 정말 꿋꿋하게 밀어붙인 게 벌써 62년이지 않습니까? 뉴트럴라이트 땅을 살려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들이 8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고 자, 이렇게 아메이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은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도 결국은 아메이를 만든 게 이거였잖아요.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된다. 그것은 곧 자산을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구의 환경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지구 환경을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메이가 추구하고 있는 제1원칙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인세의 수입을 형태를 취하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두 개가 같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의 역사가 생겨났고 아메이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세상에는 문제가 생기면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젖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을 지금 심각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결국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계몽하는 사업이다. 사람 주변 사람들을 계몽하는 교육 사업이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부터 어떤 제품을 써야 기업이 변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 지구의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좀 나갈 수 있다. 우리 세대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문제다.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아니라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정말 작은 용기 하나,
내가 쓰는 컵 하나, 내가 쓰는 비누 하나, 내가 쓰는 치약 하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주변과 함께 알리고 하면 곱수의 법칙,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확장한다. 이 부분들입니다. 아메이의 사업이라는 개념들은